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가능한 대한민국 성인 100명 가운데 1명, 이 2%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정상적인 그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큰 위험 요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 불법 사금융의 어떤 시장 실태 그리고 가계의 이 경제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대안까지 듣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불법 사금융은 사실 그 대부업체 그리고 사채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제3금융권에 해당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보통은 사금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업체는 등록된 사금융이고 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사금융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이나 사채업체 등 통해서 금전, 대부, 금융중개,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불법 사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금융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그 공인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등의 이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사금융 시장이 자꾸 커지면 탈세나 뭐 음성적 자금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사금융에서는 대부분 고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크죠. 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금리 그 이상의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이 이자가 원금을보다 더 많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런 불법 사금융의 이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감원이 매년 이렇게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사금융 시장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총 이용 금액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7.1조 원이 된다고 하고 전체 41만 명의 성인이 불법 사금융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1만 명이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할 개연성이 높은 우리 국민들이 41만 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 정도면.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이 사금융 이용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이 24%로 작년에 낮아진 수치거든요. 네. 근데 불법 사금융 경우는 이제 평균 연이율이 26.1%나 되고 이건 평균이고 네. 사실 들여다보면 최대 60%에 이르는 그 약탈적인 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렇게 받는 비중이 한 45%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랑 채권자 사이에 이제 뭐 폭행이나 협박 같은 뭐 불법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들이 좀 가정주부, 그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더 또 법의 보호를 받는데 취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금감원이 지난 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용자가 지금 이용 비중이 가장 증가한 계층이 고령층, 60대 이상 고령층, 네. 그리고 가정주부 같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금융 취약계층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결국은 가정주부나 고령층들 빚을 갚을 수 있는 또 환경이 못 될 개연성이 많은데 고리를 물어야 된다. 이 악순환을 사회가 그냥 둘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불법 사금융을 우리들이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좀 건전한 경제 시스템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가 좀 가져야 될 방향성, 정부가 추진해야 될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긴 한데 이런 가정주부나 고령층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은 뭐 아이들 교육비나 뭐 남편이 실직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고령층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생활이 어려워서 뭐 소득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거는 금융복지가 왜 필요한지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부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경제 생활이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저리의 금융을 좀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안전망 대출을 지금 뭐 도입하고 뭐 가계부채 총량 같은 걸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긴 하죠. 네, 정부가. 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41만 명들, 그다음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가 방금 이야기하신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거기다 더 금융복지학 정책을 추가로 펼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단속 강화하는 것도 불법행위 감시하는 것도 강화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네.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한번 이제 소각을 한 차례 진행을 했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 돈이 필요한데 그걸 막는다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가계부채 총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사실 불법 사금융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특정 금융기관의 뭐 대출 통로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네. 더 정교한 이용 방법이나 아니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건전한 금융을 세심하게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활대출이랄지 그다음에 이 생활 그 극빈층이랄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어떤 저리대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네. 그리고요 개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은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용하지 말라고 막 강력하게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네, 사실 되도록이면 공인된 금융기관들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정확히 계산해서 법정 최고 이자가 연 24%를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무효 주장이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불법 추심 같은 게 일어난다 싶으면 그런 경우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곳을 찾아가서 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돈을 무작정 빌리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빌릴 때도 좀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심 과정에서 돈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들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을 또 행위들을 저지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네, 잠깐 그렇죠. 언급을 하셨는데 그럴 때 그 구제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형사 처벌되는 불법 추심 행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폭행이나 협박, 체포, 감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방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거나 글, 영상도 같은 걸로 이제 물건을 도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린다거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을 혹은 한 대상을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휴대폰으로 녹화나 사진 촬영이나 뭐 녹음 같은 걸 해서 증거를 남기고 이제 고소를 진행하시고, 만약 그 과정에 뭐 불안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심리적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면 그런 곳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 거죠. 네, 신고하기 전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던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